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참정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의해서 국가 운영에 참정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선거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 등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련해서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이 참정권에 관련된 선거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 등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관련된 규정을 한번 봅시다. 자, 대한민국의 자,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24조 한번 봅시다. 자, 24조 크게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요. 네. 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서술한 것처럼 선거권이라는 건 투표권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조 보시면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공무단임권을 가진다. 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72조 같은 것에서 보면은 자, 72조 그리고 130조에서 각각 자, 국민투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관해서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와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선거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41조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자,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추가해서 제5원칙으로 자유선거의 원칙도 나중에 논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분들 114조, 114조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선거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거 관리를 우리 헌법 제7장에서 두고 있고, 여기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선거에 관한 관리 의무를 하게 됩니다. 네. 자, 다시 PPT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 국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선거권, 공무단위권, 투표권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요한 권리이고 그 성격을 보시면은 자유권적인 성격, 제도적인 성격,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또 실정권 성격,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분명히 이러한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에서 구체화하고 있어요. 관련된 관련된 한번 조문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지금 홈페이지에 선거법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이고 그 중에서 일부의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선거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선거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선거법을 한번 보시면요. 자, 선거법 제1조 그 목적을 보시면은 자,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선거가 실시될 때 바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히 선거해주고 선거에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근데 자유와 또 부정 방지, 공정성 같은 것을 목표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선거 언론 기관의 공정 보도라든가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같은 이러한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언론사의 또 정정보도 같은 것을 신속하게 선거 기간 전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요. 밑에 쭉 보시면은 자, 기타 공무원의 선거에 관한 중립 의무도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쭉 내용들 다시 보시면은 또 대통령 임기 개시, 선거권 이런 데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동안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이렇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굉장한 논의가 있었는데
2020년 1월 14일에 바로 이제 18세 이상으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피선거권을 보시면은 자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4년 이상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고요. 후보자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5세 이상 국민이 자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이렇게 바로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또 보겠지만 선거권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그다음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실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선거권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 집행유예로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바로 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고 이것도 헌법재판소에 몇 번 다투어져서 좀 다듬어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선거법에 의한 여러 가지 선거 사면들, 사범들 특히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바로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치인들이 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 벌금형을 처벌받게 되면은 실제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100만 원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높여야지 된다 뭐 이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바로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구 확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이 바로 선거법에 있고요. 자, 선거운동 기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통령 선거는 23일, 그 일정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바로 우리나라 또는 일본 같은 데가 바로 이런 나라가 기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 운동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대신 선거 운동에다 일정 자금을 이제 써야지 되니까 너무 일찍부터 선거 운동을 만약에 비용을 많이 드는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바로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선거운동 전략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선거 자금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대신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는 굉장히 많은 행동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이 굉장히 헌법재판소에 많이 다투어졌고 실제로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많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도 있습니다. 오늘 뭐 강의 말미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선거 운동에 관한 규정도 규정이 돼 있어서 바로 누구를 당선하게 하거나 또는 당선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선거 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될 기간도 그 안에서 바로 이런 선거 운동이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선거 운동에 관한 또 기간 또 방법 여러 가지 또 제한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교과서 PPT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자, 선거운동에 대해서 선거 참정권에 관해서 보시면은 자, 일단은 선거 자 참정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해서 18세 이상으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 이미 벌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외국민에 관해서 종래 우리나라 선거법 안에서 실질적으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실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에 다투어져서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교과서 578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재외국민에 대해서 부재자 신고를 불허해서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상황이었었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외선거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고 그런데 그 규정에 대해서 선거법, 지금 아까 보셨던 공직선거법 개정이 있었지만 그 개정 안에서도 임기 만료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에 대해서 재외선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임기 만료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외국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지역구 주민인지 파악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반론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과 국내 거소 신고를 기준으로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바로 인정을 하는데 또 이러한 것들에 근거해서 바로 임기 만료된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원
그리고 그다음에 재외 선거에 대해서 바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정이 있었고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선거권을 재외 국민이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정신의 취지에 봐서는 사실은 좀 더 선거권이 재외 국민에게도 다양하게 인정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자, 또 선거에서는 바로 국민투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헌법 72조나 130조의 근거에서 국민투표에 중요한 그 의사가 부의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국민투표에 대해서 재외선거를 부정하는 것은 또 헌법에 반합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재외선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못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상당히 평등권 위반 그리고 선거권에 대한 침해 등을 들어서 바로 위헌 결정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재외선거가 넓게 인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외선거가 정말 폭넓게 그렇게 많이 자유롭게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나라 주재 공간이 있는 곳에 와서 직접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을 해야지 되고 뭐 우편 투표나 아니면 전자 투표 같은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전자 투표에 관해서도 계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선거 부정이라든가 이런 의혹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거죠. 자, 보시면은, 자, 또 선상투표라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해상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직선거법의 38조 규정에서 바로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이제 정비가 되었던 거죠. 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참정권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방의 지역 주민으로서 지방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의 체류권자 취득 후에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바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당연히 이렇게 참정권, 그중에서 이제 선거권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니까 그것을 행사하는데 일정한 제한과 한계도 37조 2항에 의해서 부여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예, 이러한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에서야 뭐 국민 발안제, 그 다음에 국민이 표결하는 국민 표결제, 그리고 리콜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그 사람 이제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 국민 소환제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으로 국민 투표제만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제도는 지방자치법에서 바로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주민 투표제 그리고 주민 소환제를 통한 제도가 이미 있다. 이 정도만 직접 참정권이 지금 실현되고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인터넷의 발전으로 국민이 직접 국정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론을 형성하는데 그래서 좀 더 직접 민주주의, 직접 참정권이 실현되고 있다,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잠깐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자, 재외국민선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여러 번 있었고 관련해서 이제 재외선거를 폭넓게 인정하게 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어떤 선거관리 업무도 바로 해외 공간에서의 재외국민 선거에 관해서도 인정이 됩니다. 폭넓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도 있겠지만요. 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재외국민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골라야 되겠네요. 자, 국내 거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에 있어서 양자에 대해서 차별을 정당화할 어떤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자, 입법자가 재외선거를 위해서 인터넷 투표 방법이나 우편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공간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현재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외 선거를 하려면 공관에서 직접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관심 있는 해외 그 교포들은 바로 여기서 제외 선거를 직접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외 공간이 우리나라가 모든 넓은 외국에 지역에 촘촘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공간이 없는 지역의 교민들은 공간 있는 데까지 가서 선거를 하는 게 상당히 불합리하게 먼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죠. 자, 3번 한번 봅시다. 공직선거법상 제외선거인 등록 신청 조항에서 제외선거 선거권자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제외선거인의 등록 신청을 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선거 명부를 선거인을 알고 선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외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아니다는 거죠. 국민 이것을 다 국가에서 알아서 파악해가지고 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신청한 사람을 중심으로 바로 선거인 명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질문 갑자기 볼까요?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예, 그런 취지에 따라서 바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던 거고요. 공직선거법상 제외선거인의 임기 만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제외선거인의 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칙에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판례고 이론적으로는 이것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전문가들이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참여권 얘기를 드렸고요. 자, 공무단위권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또 대한민국 국정에 공무원이 되어서 국정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국민의 주관적 권리로서 인정을 할 수 있고요. 참정권뿐만 아니라 정책, 그 다음에 집행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폭넓은 포괄적인 권리로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바로 공무원직에 대한 공무단위권은 직업의 자유에 우선해서 특별권, 특별법으로 적용되는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무단위권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공무원 취임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들 일정 요건이 되면은 할 수가 있죠. 특히 그 과정에서 임용시험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공무원 임용시험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별 채용을 하거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 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에서도 당연히 그 능력에 맞는 그런 채용 제도가 진행이 되어야지 되겠죠. 자, 보시면은 자, 선거를 통해서 공무원이 될 수도 있네요. 피선거권에 관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에서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아까 잠깐 얼핏 봤을 테지만 선거일 현재 만 40세에 달하는 대통령 후보자, 특히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하는 요건을 갖췄으면 대통령 후보자로 출마할 수가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바로 피선거권자 25세 이상의 국민은 바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그죠? 피선거권자 25세 이상의 국민이고 현재 60일 이상 당의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도 하네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재외국민 얘기해서 아까 하나 더 추가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요. 자, 재외국민 중에서 해외에서 이제 거주를 해도 국내에 들어와서 일정한 국내 거소 신고를 하면은 해당 신고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선거를 재외국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기타 여러분들 교육감도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도 일정한 요건을 교육 요건 등을 가지고 있으면요. 후보자로 피선거권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단위권에 대한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또 공무단위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밑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교과서 58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공무원의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도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폭넓다라고 해서 결국은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재직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은 때도 범죄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퇴직으로 하는 건 위헌 결정이 되었죠. 하지만 공무원 중에서 수뢰, 그죠? 뇌물을 받은 그런 수뢰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 퇴직으로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다. 이거는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능력주의가 기본으로 되어져서 여러분들 임용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종래 응시 연령이 이제 제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제한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순경 공채 시험, 여러분들 소방사 같은 공채 시험에서도 응시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했던 규정 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 공무원에 대한 임용 연령 제한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공무원의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품위 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법에 의한 의무들이 바로 부과되는데, 그런데 겸직금 의무도 그와 같죠. 다만 농업조합장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적인 업무 성격도 가지고 있는 역할인데 또 그 지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겸직을 금지한 것은 위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년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우리 헌법상 합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 경찰이나 이런 곳에 바로 계급정년제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그 다음에 피선거권에 대한 얘기가 또 여러 가지 다시 나오는데, 자, 뭐 금치산 선고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선거범 등 그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 후 5년이 경과 안 된 자도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없다라는 얘기 했죠.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자격정지,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바로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뭐 사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이런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또 피선거권,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하고 또 공무원으로 선거직 공무를 이용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후보에 대한 제한도 한번 보시면은, 자, 공무원 등은 후보되려면 일정한 선거일 전에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것이 강화된 게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에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당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규정에 따라서 입후보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바로 선거를 할 수 있고, 자, 정당 후보자에 선출되지 아니한 자가 당의 같은 선거구에 등록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경선 과정에서 떨어졌는데 직접 자기가 입후보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타, 또 입후보 등록을 할 때 기탁금 제도를 지금 두고 있는데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탁금 제도를 두는 것은 입후보의 신중을 기하고 입후보 남발, 그다음에 선거 난립을 막기 위한다는 그런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헌법재판소도 이 입법 취지를 인정을 합니다만 그 금액이 너무 많거나 또는 불평등한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에게 2천만 원, 그다음에 광역지방선거 광역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 700만 원의 기탁금을 둔 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의 2천만 원의 기탁금 규정에 대해서도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 요건에 5억 원 기탁금을 둔 것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좀 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지역구 선거에서 또 1,500만 원 기탁금을 둔 것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요. 지역구 예비 후보자의 기탁금을 반환하는 사유로 예비 후보자가 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하고
후보자 등록을 안 했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것도 바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잠정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고요. 심지어는 국립대학교 총장이죠. 전북대학교에서 이제 1,000만 원의 후보자, 총장 후보자가 되려면 이제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이 제도도 바로 침해 최소성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시도 후보자 기탁금을 바로 5천만 원으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에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결정 내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자에게 대통령 선거 기탁금은 1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6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탁금도 그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제도가 인정되는 것이고 턱없게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은 비례원 그죠 평등 원칙이 위배된 경우에는 다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선거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자 이러한 선거 제도는 기본적으로 선거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런 피선거권자들이 바로 선택을 받게 하는 과정이고요. 이러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58조 제1항에서 당선 또는 낙선에 필요한 능동적인 능동적 계획적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여러분들 관련해서 조문을 저하고 잠깐 보셨습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 자 공직선거법에서 공정성뿐만 아니라 이런 자유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미 벌써 배운 21조의 헌법 21조의 표현의 자유로도 분명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은 자유가 인정돼야 될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고요. 그래서 선거운동은 뭐 연설한다든가 선거 공보를 배포를 할 수도 있고요. 현수막을 설치해서 보여줄 수도 있죠. 신문, 방송, 광고 연설을 할 수도 있고 최근에 인터넷,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해서 다양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선거 운동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 운동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하는 게 우리 자유선거의 원칙이 맞는데 또 그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일정한 제한을 또 많이 두기도 합니다. 그럼 보시면은 관련된 제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기본적으로 이건 제한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선거 공영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선거 공영제를 우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후보자의 난립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기탁금 제도를 둔다든가 그 기탁금에 반한 요건을 또 일정하게 규정을 해서 반환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유효투표를 제대로 획득하지 못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거에 관해서 상당히 법정주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법에서 정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운동을 자유로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실제 행사할 때는 그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상당히 꼼꼼히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591페이지 밑에 한번 보시면은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시간에 의한 규제는 바로 선거 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서 아까 우리 대통령 선거라든가 선거운동 기간을 보셨죠? 그와 같이 제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기간 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보궐선거가 있다 해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니까 그 전에 바로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운동 행위를 지금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하니까 후보자들이 자신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선거법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591페이지 좀 밑에 보시면은 예비 후보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전자우편이나 등을 사용해서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또 이 사전 선거운동을 또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적으로도 제한을 해서 선거운동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두어서 여러분들 뭐 미성년자나 그죠? 공무원들은 선거운동 할 수가 없어요. 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대학의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일반 여러분들 교사들도 그러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요. 밑에 보시면은 한국철도공사의 상근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네,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되죠. 심지어는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거직 공무원으로 선출되었지만 바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만약에 그러한 선거 중립을 위배되면 그것도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헌법상. 그 다음에 선거하는 방법에 대해 선거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제안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서 도화를 배포하는 그런 방법,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어떤 문서 도화를 배포하는 행위를 선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니까 이것마저 만약에 이 규정에 포함된다고 하면은 졸지에 그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선거운동이거나 또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사를 인터넷에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2007 헌마 1001 사건으로 한정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죠? 바로 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와 같이 선거법에 대한 어떤 규제나 규제 개혁은 국회에서 어떤 선거운동 선수 스스로가 룰을 만들어 가지고 개선하는 것은 많이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이 판결 이후에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상당히 많은 바로 인터넷 선거를 통한 자유가 인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반면 인터넷 선거운동을 인정을 하더라도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 정당 후보자의 지지 반대, 문자, 음성, 화상 등에 대해서 실명 인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실명 인증 표시가 없는 정당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 반대를 하거나 하면은 이를 즉시 삭제를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2번에 걸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벌써 여러분들 표현의 자유의 인터넷 실명제 얘기를 할 때 나왔는데, 분명히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상 위헌이라고 하겠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그죠? 바로 이러한 인터넷 언론사에 관한 이런 실명제는 제도상으로 기능상으로 사실 좀 불편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때 그 기간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어떤 인터넷 표현물들,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보가 일정 기간에 갑자기 막 제공된다. 그것도 정부에 의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선거운동 실명제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기타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공표 금지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에 의해서 편승효과, 투표에서 효과 같은 걸 막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선거운동에 대한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엔 판례보다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쓴 논문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은 자, 선거운동의 자유, 분명히 자유가 잘 인정이 돼야 되고 또 우리는 공정성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법에서는 굉장히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규제는 바로 이제 이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하지만 너무 많이 규제가 있다면 그것도 규제를 없애야 되고 분명히 다층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규제들을 보면서 또는 불필요한 규제는 분명히 없앨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하나하나 해왔던 것처럼요. 보시면 우리 선거권은 이미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더 나아가서 바로 자유선거의 원칙을 우리가 헌법에서 도출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러한 선거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은 표현의 자유로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직선거에서 법에서 다양한 규제가 있는 것을 바로 자율적이면서 다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규제를 합리적으로 또 완화시킬 필요도 또 이 시점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에 근거해서 보면은 우리 선거는 국민들이 좀 올바른 정책에 대한 투표, 또 올바른 좀 더 보다 나은 국민의 의사를 잘 대표할 수 있는 후보자에서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성립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러한 판단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투표를 할 수 있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바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러면서 자유가 인정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불공정한 그런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도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1960년대 3.15 부정선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그래서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해서 이미 벌써 헌법재판소에서 트위터, UCC 등 다양한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규제조차도 종래 선거법 규제에 포함하는 헌법에 반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선거운동에 대해서 좀 더 인터넷 선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다층적인 규제를 우리가 시각을 한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선거관리위원회 국가 또는 뭐 어떤 자율기구에 의한 공동규제라든가 뭐 이런 방법, 특히 국가를 위한 규제라는 건 바로 정부 규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지금 공직선거법의 규제 모습을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자, 자율규제는 사회단체 공명선거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사이버 선거 부정감시단, 이거 다 공직선거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있고요. 간접규제를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인터넷 선거 실명제도도 있고요. 그 심의기관으로 뭐 당연히 가장 중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겠죠. 그리고 그 선거법에서는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러한 선거에 관한 선거운동 행위가 결국은 형사처벌 문제가 된다면 결국은 바로 경찰, 검찰에서 수사하고 이것을 이제 사법 재판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선거법에서는 직접적인 규제로서 허위사실 공표 금지를 하고 있고요. 비방 금지, 기타 행위 규제라든가 뭐 양적 횟수 규제를 하는 것도 있고요. 포괄적인 규제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선거 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있죠. 하지만 또 인터넷 선거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폭이 인정되는 건 말씀드렸고, 예비선거 제도를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입 후보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 행위 같은 것을 선거운동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앞으로 뭐 보궐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가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선거법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선거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각 후보자들이나 여러 가지 여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선거법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주장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또 선거법에서는 공정선거 원칙, 그다음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 원칙 같은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다층적으로 이러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층적인 규제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보겠고요. 이런 것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전선거운동 금지 같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예외적으로 예비 후보자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을 지금
그 사전선거 운동 금지 위반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선거 운동인지 선거 준비 행위인지 예비 후보자의 또 일정한 범위 법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다가 이런 행위인지 인터넷 선거 운동에 한정된 것인지 굉장히 이 기준이 애매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기준을 한번 딱 넘기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과태료라든가 행정벌로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논문에서 제시한 의견이고요. 기타 선거 표현의 획수 규제 같은 것도 뭐 점진적인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얘기할 수 있고요. 인터넷 선거 표현에서는 또 굉장히 지금 인터넷 선거 표현 실명제 같은 것을 두고 있고 한데 또 여기서도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규범적 또 기술적인 여러 가지 체제를 계속 확보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선거운동 비용 규제. 자, 미국에서는 선거운동을 비용으로 규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주 폭넓은 다양한 행위 형태를 규제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 선거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유가 공직선거법에서 많이 제한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완화하면서 그러면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왜곡한다든가 국민의 투표 의사결정에 또 혼란이라든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또 일정한 법안에서 헌법적으로 합리적인 규제와 단속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PPT로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선거 예. 자 그래서 우리 참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선거직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무단위권을 우리는 보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국민으로서 국정의 어떤 의사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도 정말 우리나라가 그죠? 이전보다 더 나은 나라 그리고 더 헌법적 가치가 잘 구현되는 나라 그리고 특정하게 어떤 왜곡된 의사라든가 아니면 독재적인 그런 의사가 또 만연되거나 또 그런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이러한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훌륭한 의사 뜻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맞춰서 공무원이 되고 또 선거 공무원이 돼서 대한민국을 위해 그런 역할을 해야지 될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그것을 바로 비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선거에서 다시 또 그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국민들의 역할도 다 해줘야 되고 우리 헌법과 그리고 관련된 법이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계속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계속 만들고 정비하고 개정하고 변화하는 역할 또 우리가 다 함께 끊임없이 해야 될 노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에서 참정권을 중심으로 한 선거권, 공무 단위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